네, 2020년 1학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초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좌절이네요. 그죠? 그래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만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초 본격적으로 제1장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보장제도라는 거에 한 분야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이나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초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죠? 서론 부분인데 이 사회복지 행정의 전반적인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정의를 하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관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사회복지 발달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좀 더 즐거운 시간과 같이 해서 지루하지 않을 텐데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 보면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화이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의 이해. 먼저 이제 개념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든요, 실제로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특히 사람을 연구하는 사회복지 분야는요, 더군다나 더 개념이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모호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그림, 작은 그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죠?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시청, 도청, 또 병무청, 뭐 다양한 이러한 행정기관 있죠. 행정기관, 그것과 대비되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 이런 곳이 사회복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사회복지 행정기관은요, 일반 행정의 안에서 같이 또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일한다든지, 그죠? 또 병원 내에서도 사회복지 전담으로서의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죠? 또는 바깥으로 나오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요즘에 보면은 뭐죠? 그게 주간보호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책을 서비스로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이렇게 정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서비스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죠? 음식이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먹을 건가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주방장님의 음식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렴이 된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식탁에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정책은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서비스로 전달되는 그까지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정권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그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시민들이 요구하고 지지하고 또는 매스컴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여론화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복지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기까지는요. 엄청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사회복지 행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증 장애인, 뭐 위기 청소년, 한부모 자녀, 또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다문화 가족 등등, 그죠? 또는 뭐 아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고 노인과 관련된 부분. 근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중에 이렇게 노인과 관련된 노인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갖고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건강한 노인들과 관련된 정책, 그죠? 건강한 노인은 뭐예요? 일자리라든지 또는 여가 문화라든지, 그죠? 여가 문화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야가 있고 또는 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 같은 경우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죠? 그런 전반적인 이러한 노인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노인 정책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정책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2047년이 되면요, 세계 부양 2위 국가가 된대요. 그런데 2067년이 되면요, 세계 부양 국가 중에 넘버원이래요. 그 얘기 뭐냐면, 한 사람의 젊은이가 노인 한 명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죠? 그만큼 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사례관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최근에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으로 시행이 안 됐는데 지금 시행을 일부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고령 노인들한테 운전면허증 반납을 실제로 법으로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소위하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납하는 어르신들한테 10만 원짜리 뭐 상품권을 준다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호불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농촌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 노인들인데 노인들한테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느냐 이게 요즘에는 차 없으면 농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책으로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런 부분을 우리는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행정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디서 하느냐 하는 얘기죠. 어디서. 그죠? 중요하죠. 그죠? 사회복지 조직에서 하는데, 사회복지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종류 보면은 공공사회복지기관, 그죠? 공공 또는 민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공공과 조직과 민간 조직을 나누는 구분 이유가 뭐냐면 안에 구성원들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죠? 여기는 공무원이고 여기는 회사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죠? 회사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죠. 그죠? 요즘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접목한 게 뭐냐면 영리를 취하는 거가 민간이잖아요. 근데 정부는 영리를 취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영리를 취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NGO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사회복지 행정은요, 주로 조세에 의해서 해요. 네, 조세에 의해서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민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교부세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죠. 그죠? 그래서 세금 플러스 후원금 이걸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행정 업무 재원을 그렇게 마련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면, 그죠? 저희가 다 그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지지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이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죠?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으면서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이렇게 뭔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요, 실질적으로 신청주의예요.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안 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인지라고 하는 이해도가 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행동가, 때로는 그죠? 사회복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기도 하고요. 조정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협상가 역할도 하고 중재자 역할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영향, 사회복지 행정가가 할 수 있는 영향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하면은 그냥 봉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좋은데 취업하지 않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도요. 봉사는 기본이지만 그죠? 기본이고 그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반 회사원들보다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도 소위 얘기하는 촉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재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사회복지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가가 이렇게 훌륭한 본인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지식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건데 조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간 행동에 대한 기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나의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나랑 틀리고요. 우리 아버지도 나랑 틀리고요. 그래서 다 틀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냥 내 생각이 곧 엄마 생각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각의 그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립니다.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들이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 행정가가 캐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각각의 성장 과정에서 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한번 거론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은요, 예, 사회복지 행정가로서 성취감이라든지 또는 뭔가 그 이상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한테 상당히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 회사가 있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클라이언트를 내가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죠? 그거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사례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그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또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문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문제의 발생 빈도가 지금 처음인지 아니면 많았었는지 또는 지속 기간 얼마였는지 등등 이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전 과정을요. 각각의 분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건요, 이렇게 사례 관리한다는 건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 생애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4살 때 어떤 성적 결함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전체 과정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가 또는 사회복지 전반적인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또 실천은요,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예전에는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지역사회 또는 집단이라든지 이런 쪽, 가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고성에 산불이 났었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지금 아주 집단 감염으로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좀 된 얘기지만 천안함 사건 때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지고 거기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 고성, 또 대구, 천안,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정서 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이런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다양한 이념이 있지만 제가 인도주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끔 이래요. 야, 북한을 왜 도와줘? 저 아프리카를 왜 도와줘? 뭐하러 도와줘? 돈이 그렇게 많아? 근데 우리는 왜 안 도와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을 좀 거쳐보니까, 아,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의 개인만 봤어요. 개인만 보니까, 야,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야, 저 사람, 쟤는 7살밖에 안 되는데, 다른 나라 아이들의 신발을 7살짜리 아이가 그 본드를 붙여가지고 그걸 신발을 하고 있어.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 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비참한 이런 생활했을 때, 한 인간으로, 즉, 인도주의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 쟤를 조금만, 마중물 같이 조금만 도와주면, 인간으로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얼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이런 쪽에 나의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관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곧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정답은 없어요. 이 사회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아, 정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가네? 이렇게 되면 그게 곧 정답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이렇게 행정가의 역할까지 또 철학까지 이렇게 쭉 알아봤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25분에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2장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하면은 우리는 그 전쟁을 겪었죠. 일제시대를 겪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위 얘기하는 국가가 사회복지 전반적인 이러한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소위 얘기하는 외국의 원조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와가지고 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와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고아들, 전쟁고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 원조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일제시대 그 이전에 사회복지 기관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복지 기관은요. 태화관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게 최초의 사회복지관이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의 원조의 형태로 이렇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행정은요, 지방자치하게 되면서 권한이 중앙에 있던 것이 지방으로 오면서 상당히 사회복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생기면서요. 또 사회복지 기관과 관련된 이러한 평가, 시설 평가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큰 위기 상황을 겪었죠. 90년대, 97년에 IMF. 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있죠. 그럴 때 사회복지가 발전을 합니다. 행정이 발달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 왔었을 때, 1970년대에 오일 쇼크 왔었을 때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변화했고요. 우리나라는 IMF 때 아마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전과 후를 보면은 그 이후에 사회복지가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만큼 국민들이 한테 서비스를 해야 돼.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상당히 국가 위기였었죠. 그죠? 그러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많은 이런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연도가 나옵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급여가 안 되는 사람 가정에 급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국민생활보장제도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편의점이 변화기라고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이전까지는요 시의 원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요 그냥 수급자였어요. 수급자. 권리로서 받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권리로서 받는 이런 걸로 이렇게 받다라는 거에서 이제는 그 복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큰 흐름, 변화 이런 것들을 갖고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후에 2010년에는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모든 것들이 다 전산화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이라든지 재산 이런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라고 돼서 중복적으로 뭘 지원을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없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이런 부분이 구축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우리가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는 기존에는 동복지를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뭐냐면 민과 간이 허브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형태로 지금 많아졌다. 즉 뭐냐면 거버넌스 개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허브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추진되는 이런 것이 현재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발전을 갖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없게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오늘은 좀 탁탁한 수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길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